개딸 관계하는 다스베이다 제 21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네, 뭐 개딸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도 개딸과 함께하는 하고 나서 쫙 한번 보잖아. 박시영 대표가 지금 FGI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리포트를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데드 크로스가 나와버렸어. 또 다른 조사에서도 다시 또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 제가 뭐 뉴스공장에 얘기했잖아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물가 그렇지, 주식 폭락했지, 뭐 가상자산 손댄 사람들 그렇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불안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너무 한가로운 느낌도 들고 지난번에 경제 대책을 했는데 본인은 안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모습도 문제가 많고 원래 약체 정권인데다가 출발 자체가 외부 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층 중에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말을 안 해요. 본인들도 멋쩍지. 외부 환경이 나쁜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돋보일 찬스예요. 수출 규제나 코로나 때 그때 문 대통령이 빛났어.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나쁘다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대처가 미흡한 거죠. 대책이 없대잖아.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러니까 위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자세를 보고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은 한 20%대 응답률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들이 4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실제 여론은 이미 30%대 중후반이라고 봐도 만약에 그분들이 다 응답한다면 이제 이런 조사를 보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게 변곡점을 통과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지난주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예요. 지난주에 초에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 586 그룹 관련해서는 일괄 퇴진해야 한다라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주장 같은 경우는 13.4%밖에 민주당 지지자의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퇴진 자체에 반대한다는 것도 25.9니까 선별 퇴진이 상식적이잖아요. 일괄 퇴진보다 퇴진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2배 이상 민주당 지지층에 높다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하죠. 전당대회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으면 좋겠냐. 친 이재명계가 70.9로 제일 높죠. 친 문재인계가 10.7로 낮고요. 그런데 친 이재명 세력이 그럼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딱히 떠올리지는 못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 이재명 개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합니다. 이거는 프레임이에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했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재인계, 이재명계라고 하나 이재명계 의원 떠올려봐 머릿속에 몇 명이나 있나. 사실상 없어요. 이재명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원하는 여론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데 친문재인계, 친이재명계 이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문항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실제 지지층은 그냥 옮겨간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유능한 정당을 좀 만들어 달라. 그 요구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책임론도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84.2%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응답자 전체 베이스라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재명 책임론에 많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으로 나눠지지만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78.6%가 찬성하고 반대는 15.4인데 전체 국민 베이스로 하면 반대가 50.8로 높아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위협이 되거든. 그렇지. 두려운 거야. 이재명이. 왜? 이재명이 건재하면 피곤할 것 같아. 굉장히 불안해. 이재명이 커오는 게. 그래서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리고 친문재인계, 친이재명계 이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층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층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때리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친문이라는 프레이밍으로 이재명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는 눈길도 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집단 지도 체제라는 아이디어가 나와 있단 말이죠. 네.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 나오지 말란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집단 지도 체제가 의제가 된다면 이건 전당원 투표에 해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죠. 당의 체제 변하면 전당원 투표를 해야 하고 하면 부결돼요. 그렇죠. 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체제로 지금 민주당을 추스릴 수 없다는 건 이건 뭐 바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 안 돼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제 이재명 출마하느냐, 그렇죠. 마느냐.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떴기 때문에 논의를 할 텐데 이건 당연히 당원들한테 물어야 돼요. 팬덤 정치의 반대는 박지원 씨 말대로 대중정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의도 기득권 정치예요. 잠깐만. 예. 박지원 씨를 자꾸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어진 지위가 없어진 현재는 그냥 26세의 정치 지망생이에요. 그만큼의 경륜밖에 없으니까 그 발언을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응답하지 말고 할 얘기만 해 그냥. 아니 근데 여기 좀 너무한데 음료수도 안 주고 말이야. 그래 그거 너무했다. 야 물 좀 줘. 아 진짜 우리 박시영 TV 이렇게 안 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느냐 마느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재명 의원에게 스스로 판단할 공간을 줘야 된다 이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면 고난의 행군이에요. 안과 밖에서 모두 포화가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 출신으로 대선 성공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 당대표 되기 전에 지지율이 40%였어요. 대선 출마 즈음 되니까 10%였잖아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지지율이 10%대였어요. 이재명 출마하면 당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니까. 당에는 좋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본인에게도 좋은가?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에는 좋고 이재명에게는 리스크예요. 그래서 그 결정은 이재명 스스로 하도록 그렇죠. 공간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낙연, 그 앞에 문재인, 그 이전 어떤 민주당 당대표도 지지율 10% 넘긴 적이 없고 그 이하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더구나 정권 초잖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검찰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아니 그럼요. 언론도 계속 폭격할 것이지. 그리고 당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비당권파들이 떠들어댈 거지. 그러면 지지율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때 다 같이 비 맞아주느냐. 문 대통령 10%일 때 지켜줄게. 어떻게 지켜? 이해찬, 추미애, 정세균, 손학규, 한명숙 할 거 없이 다 당대표 시절 그분들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10% 혹은 그 이하였다고. 그때는 왜 안 지켜줬어? 그래서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건 쉽지. 그리고 출마도 오히려 쉬워요. 출마 이유가 어렵다고. 출마는 당에는 좋고 이재명에는 어려운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비 맞을 준비하고. 준비됐냐고. 당신들 말이야. 준비됐냐고.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총선 때 만약 성적이 안 좋으면 대선 후보로서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심을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이해찬 당대표 때부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차기 유력 대선 후보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무리하게 어떻게 총선에서 공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이 뽀개져요. 당내 세력도 없어요. 네, 대중들한테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이재명계 하면 떠오르는 의원이 누굽니까 하면 한참 생각에 김남국? 실제 제가 봐도 별로 없어요. 이재명 의원에게 있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그 서사와 실력을 보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생각하는 지지층만 있는 거예요. 세력화되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은. 그게 전무예요. 계속 흔들겠지, 근데. 지지율이라는 게 신기루 같은 거예요. 당대표 출마하기만 하면 지켜줄 거야. 이 말로는 부족해요. 본인도 지금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끝내고 나와야 돼요. 아니, 그리고 최고위원회 어떤 사람들이 들어서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준석 옆에 배현진 앉아있잖아. 맨날 싸워. 이 최고위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카메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당대표가 가운데 앉고 딱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문 대통령 때 왜 그렇게 생 고생을 했냐면 그 좌우에 앉은 사람들이 소위 다 비문이야. 그렇죠. 문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기만 하면 바로 옆에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낸단 말이야. 당대표 옆에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그 옆에는 최고위원 1, 2등이 앉는 거예요. 순위로. 순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당선되는 거야.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잖아. 이재명의 당선보다 더 중요한 건 1, 2위야. 네,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뭐 당대표 도전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면 당대표 최고위원 나올 생각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지금 재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출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30여 명 정도가 그런 얘기 하죠. 34명이 뭐 얘기하고, 그 다음 오늘 이제 전해철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 재선그룹의 문제의식은 이제는 60년대 선배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70년대에 그 세대가 주류가 돼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판단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60년대 후반들은 무슨 죄야? 문제는 70년대생들의 유력 주자들이 과연 있느냐? 그들의 생각이 비슷하냐 이거예요. 그 안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문제의식은 이해가 돼요. 아니 국민의힘은 30대 당대표도 나오지 않았냐. 우리가 늙은 당이 돼서는 안 된다. 70년대생들이 이제 당의 전면에 서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도 같은 판 위에 올라와서 경쟁해서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거지. 너는 나오지 말고 너는 나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시대로 넘어가 인위적으로. 그렇게는 안 돼요. 누구 나오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다 나오는데 70년대생들이 나와서 거기에 1등 주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나오지 마. 너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70년생이 주류가 되자. 좋아. 하지만 너는 나오지 마. 이건 안 돼. 그렇죠. 싸워서 이겨야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네. 자, 가.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아유, 잘 잤다. 꿈이었네.
꿀잠 한번 자보는 게 꿈이다 정말. 꿀잠이 당신에겐 꿈 같은 일인가요? 최신 연구시설과 한국인 천여 명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해 50만 개 라텍스 조각으로 만들어낸 우유 베개. 당신의 수면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수면 공감 우유 베개.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냄새나는 차. 드디어 돌아왔다. 미니 사이즈로 컵 홀더에 딱 맞게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는 바스 생활 탈취제.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세요. 김은기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서서까지 환영해 주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우리 의원님 전공이 나와가지고 취재, 응? 자, 그 다누림건설 대통령 집무실은 대한민국 공적 건물의 최정점이에요. 근데 거기를 공사하는 업체가 지금 생긴 지 1년도 안 된 업체인데다가 이전에 했던 공사도 동네 업체 수준. 그런데 수의 계획을 했어. 이게 안 이상하면 스투피드지. 그래서 김의겸 의원실에서 취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다누림 건설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밖에 안 된 그렇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고 취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뭘 했는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3군데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3군데를 가본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곳에 중적, 가운데 정원을 만드는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데크를 깔고 나무 심은 것,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요거 나무 심었어요? 네, 나무 심었습니다. 저 요거 데크 깔고 나무 심었다. 네. 네. 데크 깔린 안쪽 부분만 공사를 한 겁니다. 여기가 바깥 이제 부분은 원래 있던 거고요. 네. 공사 현장이 전부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저 공사를 하면서 이 다누림이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해서 자기들이 사용한 액수를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청구를 하는 내용을 한번 넘겨보세요. 네. 이게 저 안전화예요. 안전화 5개. 그리고 오른쪽에 안전모 5개. 네, 이건 안전벨트. 그 형광 그 안전벨트인데요. 이걸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사를 한 업체라면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업체인데 그러니 얼마나 이게 날림으로 만들어진 업체인가. 기본 장비도 없어서 그렇죠. 이거를 사용 내역에 포함시켰다. 네. 뭐 빗자루도 사고요. 포천에 있는 무슨 모 철물점에서 요 5개 샀다. 이렇게 영수증을 첨부를 합니다. 야, 아니 누가 공사로 오는데 제 신발하고 모자는 따로 비용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야, 이 재밌다. 두 번째로 지질공원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지질공원 센터의 원래 사진이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보면 밑에 있는 바닥, 요거 매트를 깐 겁니다. 이게 그 다누림 건설이 한 곳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받았습니다. 이게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의뢰 한두 개씩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업체 네. 그 정도 네. 수준인데 네. 지금 이건 그 포천 근처에 있는 중학교인데요. 원래 교무실이었던 곳을 이렇게 스터디 카페라 그러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도배하고 바닥 깔고 한 정도고 거기에 놓여 있는 책상, 뭐 의자 이런 거 이제 사서 들여온 거구나. 네, 비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런 거네요. 네. 바닥 깔고 네. 데크 만들고 가구 사와서 배치하고 딱 인테리어 업체 수준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것도 포천에 있는. 요거 다 해도 1억도 안 돼요. 1억도 안 되고. 네, 8천만 원. 이게 6개월 동안 한 일의 전부인 업체가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거예요.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용산 주변에 수많은 업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곳에다가 예, 간유리 공사를 했다라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밝혔는데 한번 네이버에다가 유리 시공 용산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럼 한 3, 40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그러니까. 포천에까지 가서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대체? 여기 있는 거야. 네. 이게 그 다누림이고요. 저희 방 식구들이 들여다봤더니 저게 다입니다. 냉장고 한 대하고 의자 좀 놓여 있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사람이 나타난 흔적이 없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자마자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얼마나 자랑스러워. 정상적으로 땄다면 이걸 따냈습니다. 막 선전해야 되잖아. 그렇죠. 사라졌어. 스트레인지. 베리 스트레인지. 야, 정말로 딱 아파트 단지마다 한두 개쯤은 있는 그 인테리어 업체 규모이고 그런 업체가 할 법한 정도 일을 했네요. 그렇죠. 네, 대통령 집무실에 3층부터 8층까지 5개층에 간유리 공사를 다 했다는 건데 저는 그 공사의 규모나 내용도 문제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그 5개층을 다 간유리 공사를 하면 대통령 집무실 그 각 구조, 설계, 어디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최고의 보안을 요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동네 인테리어 가게 정도 되는 곳에다가 맡겨서 실시를 했다. 그게 보안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청와대에서 그런 유리공사조차 대기업에 맡겼다고. 네. 그 보안 문제 때문에. 네. 청와대 그 본관이 노태우 대통령 때 지어진 건데 일반 공사비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제가 전직 총리 중에 한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데 미국 대사관이 청와대를 도청을 한다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된 필름 이걸 완전히 도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유리에다가 쏴가지고. 그렇죠. 네. 유리의 떨림을 통해서 도청을 하니까. 네, 그런 네. 기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유리를 그래서 현대건설에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그걸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업체를 어떻게 찾아냈지? 이 업체에게 그런 기술이 있기는 있는 건가? 보안 통과를 어떻게 한 거지 대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검색에서 우연히 노출이 돼서 막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의 계약하는 업체들 알 수 없도록 검색을 막아버렸잖아요. 네. 도달청 검색을. 이런 업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더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문제죠. 아니 잘못이 있으면 그걸 시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앞으로 계속 할래. 대신 안 들키도록 할래. 라고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 어떻게 알았어? 네, 맞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뭡니까? 검은색 별표가 다누림 위치고 아까 세 군데 공사를 한 곳이 곳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포천 일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업체예요. 다누림의 대표 김땡땡인 분이신데 그분이 저 포천에 사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필이면 아크로비스타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저축은행에 가서 1억 2천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것도 저 업체를 설립하자마자 1억 2천을 대출을 받아요. 그것도 저 멀리 아크로비스타 앞에 가서 하필이면 네. 스트레인지죠 정말. 스트레인지. 네. 그러니까 이 업체가 그동안 공사했던 실적이든 다 포천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의 중심가로 뛰는데 한 번은
아크로비스타 앞이고 한 번은 용산 집무실이고 그것도 정말 그렇죠. 우연이죠. 정말 공교롭죠. 스트레인지. 네. 의원님 앞으로 스트레인지로 통일해 주세요. 그러니까 굳이 찾아낸 거예요. 굳이. 그렇다는 얘기는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따도록 해줄 만한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네. 이건 입찰로도 따를 수도 없고, 왜냐면 입찰 자격이 안 돼요. 아예. 조달청에. 근데 강지훈 기자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의 대표는 원래 설립한 모인사로부터 이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인수한 건데 이 다누림처럼 같은 방식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금 400개 이상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할 정도로 주소지에 가보면 실제 회사가 없어. 베리 스트레인지하죠. 자본금 1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어도 회사 등록하고 어쩌고 하면 한 200만 원 든단 말이야. 그러면 설립만 하는데 억대가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그 쓰지도 않을 거 왜 돈을 억대로 쓰고 막 전국에다 이걸 만들어 놓겠어. 쓸 일이 있다는 거거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쓰였다는 거거든. 그래서 의심하는 게 혹시 이런 법인 잔뜩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 열린 공감이 했다. 네, 열린 공감이 가지고 있는 의심은 그건데 그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파는 전문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6개월 전에 세워서 또 돈도 없어요. 저축은행에 가면 이자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이자 내면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페이퍼 컴퍼니를 살 정도로 왜 그렇게 다급한 사정이 있었지? 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는 더 이상 검색이 안 돼서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국방부의 이전은 시작도 안 했어요. 거기에 10개가 넘는 예하부대가 있고 그 시설들은 보안시설 투성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먹거리가 있거든요. 우연인지 뭐 실수인지 하여튼 이게 툭 튀어나온 거죠. 요 아주 빙산의 일각이. Very strange. 보안시설이어서 수의계약했다고 해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한 업체가 계속 하면 눈에 띄겠지만 이 업체 하나 하고 B 업체 하나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케이스를 보니 그런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매우 스트레인지, 미스테리어스, mysterious, 서스피셔스. suspicious. 네,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다. 너무 브레이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정권 시작하자마자 야 말기도 아니고 베리 브레이브. 야 어드벤처러스 씨발. adventurous, 한 7억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권력형 비리 이렇게 떠올렸을 때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쓱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00개일 수도 있잖아.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야 국방부 이전 이거 조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몇천억 규모의 보안시설들 공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 걱정입니다. 이게 이번에 제 생각에는 실수로 이걸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아예 앞으로는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건데. 그 대응도 정말 그 불편이죠. 지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국회 내에서 상임위를 자주 열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감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달청 그 조회 금지한 거를 국회에서 그 풀게 할 수는 없나요? 의원님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베리 서스피시하고 스트레인지하고 미스테리어스하고 어드벤처러스하고 어드벤처러스하고 브레이브하트야. 이 사람들이 진짜 간이 커요. 빅 리버. big liver, 아유.
자, 오늘 영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어쨌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나일론. 정답 우승입니다. 와,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나봐요. 아니요, 잘난 척 시리즈만 읽었는데요. 영어, 우리말, 철학, 문화, 인문학까지 여러 분야의 잘난 척하기 좋은 지식과 이야기들만 딱 모았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잘난 척 인문 시리즈 한 권씩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신의 종말, 신, 종교, 죽음, 신화에 대해 다룬 거랍니다. 딴지마켓에서 가장 잘 팔리는 서적입니다.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마카는 페루 산삼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100% 페루 고선에서 나온 마카다. 스테디셀러입니다. 뭐야, 쿠폰이 100% 당첨이야? 그렇다고 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딱히 단골이 없으면 착한 콜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콜당 500원씩 기부하거든요. 그리고 딴지와 10년째 함께하고 있다. 새로운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방금 영어가 터져가지고 영어 방송인 줄 알았어. 간 크다, 빅리버 이런 거. 근데 자, 꽉 차니까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 이전에 여기 꽉꽉 찼었는데. 그렇죠. 그때 막 넘쳤죠. 꽉꽉 차야 재밌거든요. 예. 그 앞에 그렇죠. 막 앉고 나가라 그러고 막. 그래야 신나지. 시간이 부족해서 커피 쉬는 시간에 마시면 반은 커피를 못 받아요. 그럼 우리 돈 굳고. 응? 자, 야, 파국과 전환의 갈림길. 야. 요즘 경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안하죠. 파국, 카타스트로피. 먼저 제가 상징적인 걸로 하나를 보여줄 때요. 이 푸틴이 독재가지만은 머리는 스마트한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좀 써야죠. 6월 18일자 CNN 기사 제목입니다. 푸틴이 서방을 맹비난하고 단극 세계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을 한 거예요. 푸틴은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치르고 나서 자신감이 뿜뿜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거든. 예. 자신감 뿜뿜이야. 나토의 동방 전략, 러시아 압박 전략의 목적은 이제 그 푸틴을 길들이고 제압시키기 위한 건데 미국은 서유럽 진영들하고 무기도 공급해주고 군사적으로 개입을 했잖아요. 경제적인 제재를 했잖아요. 스위프트라고 해가지고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이런 조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가장 강한 힘은 뭐냐? 군사력하고 달러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동원한 거예요. 다 동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2주 전에 했어요. 서방이 이 전쟁을 일으켰거나 최소한 방치했다. 본인이 전쟁 전에 만났던 국가 지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교황이 푸틴 편들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황이 보기에는 서방이 사실은 푸틴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도록 도발한 거거든. 이래도 전쟁 안 일으켜요? 그래서 푸틴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제압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거죠. 미국의 군사력하고 달러 힘을 다 동원하지 않았느냐. 이건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상황을 지금 읽었다고 지금 보는데요. 6월 16일 날 연준에서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라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한 거예요.
인상하고 나서 다음 날에 연준 의장인 파월이 연설을 했어요. 미국 달러의 국제적인 역할, 이게 주제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물가 안정을 달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의 물가가 계속 폭등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물가 목표치가 2%란 말이에요. 2%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금융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주가라든가 자산, 채권 가격이 막 폭락하고 그러면서요. 이 금융 안정과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달러라는 통화가 국제사회 속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한 두 가지 목표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은 동시에 두 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가 안정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리니까 주가가 막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팬데믹이 있고 나서 돈들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공급을 했는데 어느 정도 돈을 공급을 했냐면요. 전체 통화량이 19년하고 지난해 말 대비해가지고 6조 한 2천억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실물 경제에 기여를 한 거는 기껏해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도 한 2조 3천억 달러만 기여를 한 거예요. 네? 쓴 거는 6조인데 기여한 거는 2조밖에 없다. 예, 그럼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갔죠. 요렇게 설명해 주니까 쏙쏙 들어오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했지. 그렇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주식시장도 엄청 폭등했잖아요. 돈을 회수한다니까 이 부분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니까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을 동시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이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10일자입니다. 5월 달에도 금리를 빅스텝으로 해가지고 0.5%포인트 올렸었어요. 그때 뭐냐면은 이 알버트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소시아테 제너럴이라고 이 프랑스의 큰 은행이죠. 여기 이제 출신인데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3,000선에 도달하면은 연준이 긴축하지 말고 다시 돈을 공급해야 된다. 계속 금리 인상하다 보면은 주가가 계속 폭락해가지고 S&P 500이든 대하우지수든 나스닥이든 다 폭락을 할 텐데 마진선은 월가가 받아줄 수 있는 마진선이 3천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 그러다 우리 죽는다. 그렇죠. 예, 요 밑으로는 예. 가지 마라 예. 라고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게 이제 3천이 뭐냐면은 팬데믹 이전 수준이에요. 그 이상을 더 떨어지게 놔두면은 이거는 미국 금융 붕괴돼 버린다. 예. 자, 실제로 보게 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31%나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S&P 500도 한 22% 떨어졌고 팬데믹 바로 직후까지 근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도 보면 예.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치솟았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근데 지금 팬데믹 이전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팬데믹 시작하기 전 그 수준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지면 금융시장이 붕괴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어요. 예. 거기까지는 따라왔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6월 18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 예, 6월 달에 이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0.5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빅스텝이라고 하잖아요. 네. 0.75를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1% 올리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없어요. 없어요? 이거 네.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0.25씩 올리는데 그건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제 아장아장 아기 걷는 걸음으로 비유를 한 거고 빅 스텝은 그 두 배로 했으니까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이언트 이유는 없어요? 예. 저도 못 들어봤어요. 킹콩 스텝 이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6월 달에 부족해. 교수님, 저희끼리 킹콩 스텝 쓰죠. 아, 그러니까. 네, 킹콩 스텝은 절대 없을 거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6월 달에 이제 0.75를 이제 올린 이유는 5월 달 물가가 그냥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금리를 0.75%포인트 쫙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면서 강한 어조로 2% 목표치는 조건 없는 싸움이다, 이거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원래 중앙은행 이 의장들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써야 돼요. 시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표현을 막 써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연준 내부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 달성하려면은 금리를 4 내지 7%까지 올려야 된다. 이게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1.75거든요. 그러니까 1.75죠, 지금. 한국하고 똑같죠, 지금. 엄청나게 올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게 지금 올해 네 차례가 남았는데, 예, 이제 회의가 4차례 남았는데 4 내지 7% 올리려면은
최소한 한 번에 1%씩 막 올렸는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킹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킹콩처럼 뛰어야지, 진짜. 연준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보고서가 딱 나왔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파월 말을요. 지난해부터도 그러니까는,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하면서 계속 신뢰를 잃었단 말이에요. 5월 달에 0.5 올리면서 0.75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지. 지난 1년 동안에. 그 시점의 판단은 그랬는데 상황이 계속 급변하니까 그렇죠. 거짓말쟁이로 불리는 한이 있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게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는 거지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가계와 시장은 이미 신뢰를 안 해요. 이게 이제 CBS 이제 뉴스에 난 건데. 야, 오늘 뭐 이렇게 국제적인 내용을 아까 이제 포천에서도 영어 많이 나왔는데 뉴욕 용어가 많이 나오네. 어? 자, 이제 금리를 4 내지 7%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월가가 다 죽으란 얘기냐 이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6월 17일에 거의 바로 이제 월가에서 대응이 나왔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준을 그냥 맹비난을 했어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연준이. 이렇게 되게 되면 내년엔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냐? 노골적으로 이제 공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2% 목표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3% 정도에서 멈춰라. 그 말은 금리를 너무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 더 올렸다가는 자기들 죽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르려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 찍어 누르지 말고 한 3% 정도 버퍼를 둬라. 거기서 멈춰라 이제 구체적으로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월가가요. 주가 떨어져 죽겠다 우리. 그렇죠. 월가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물가를 잡자니 금융시장이 붕괴돼 버리고 금융시장 보호하자니 물가 안정은 포기를 해야 되고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바이든이 패권 강화 추구한 결과로 나온 거잖아 이게요. 네?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 실패란 말이에요. 미국하고 유럽의 기획이 실패한 거죠 지금 한마디로. 그렇죠. 연준 의장이 이번에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 하고 나서 집살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쓴 적이 없어요. 연준 역사 속에서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근데 LTV 80%로 집사라는 거거든요. 영끌 투 하라는 거예요. 연준 의장은 집 사지 말라는데 이게 뭐 정부가 아파트 다단계야? 제가 그 얘기 이제 해드릴게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그때 이제 터졌던 게 6%대에서 터졌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뭐냐면 어저께 6%를 돌파했어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그림이 나오죠. 6%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앉아있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1.75인데 시장금리가 6% 돌파했잖아요.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예. 이게 금융위기 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 걸 한 방에 지금 그때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 한 방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사지 말라는 거죠. 집 사면 책임 안 진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잠깐만요. 우리 개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모를 수도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여기까지만 들었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뭐냐. 영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신용도가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 망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그 논리하에 엄청나게 빌려준 거예요. 근데 큰 덩어리가 하나 무너지니까 연쇄적으로 A가 B에 대출해주고 B가 C에 대출해주고 금융기관끼리 다 물려 있었거든요. 다 같이 망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빈집들이 시장에 나왔지. 왜냐하면 대출을 못 갚으니까 그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고. 당시에 780만 채 이상이 차압당했죠. 780만 채. 81만 채 정확하게. 대출을 못 갚으니까 집이라도 가져와야 되잖아. 은행은 집을 가져오면 그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보존이 안 되니까 은행이 망하기 시작했지. 근데 이제 세계금융은 연결돼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게 이 이자율 때 일어났는데 그 이자율을 향해서 급격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근접해 가고.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까봐 집 사지 마라잉.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집 사라잉. 가장 대출을 제대로 갚을 확률이 낮은 처음 집 사는 젊은 세대한테 80% 줄 테니까 집 사라. 크레이지지 이게. 거기다가 이게 지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는 DSR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아예. 이게 원래는 긴급 생계자금 대출자한테만 제외를 했었어요. DSR이라는 게 일종의 소득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보는 건데 그거 적용하게 되면은
돈 없는 사람들이 소득 낮은 사람들이 못 사거든요. 아니, 이게 갓 졸업했는데 신용도가 높을 리도 없고 소득이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LTV 80 해줘도 집 못 사니까 DSR에서 면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 사라는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 야. 근데 이게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국제적인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거 마무리 하셔야지. 예, 이거 이제 관련된 거예요. 관련된 건데. 지금 뭐냐면은. 컨티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거품 붕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블룸버그에서요.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오늘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7, 8%까지 갔어요. 이미. 근데 만약에 연준에서 보고서대로 4%나 7% 그 사이로 올리면 이거 10%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집 사라고 해놓고 이자율이 막 13%, 14% 되는 그 이자를 어떻게 갚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나? 금융과 부동산은 같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돈이 빠지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서 빠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전 세계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돈들이 해소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처분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붕괴는 더 이제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빚내서 집 사라고 이런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생애 첫 집. 보통은 젊은 세대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야, 기준 안 따져. 빨리 대출받아 집 사. 이런 메시지를 막 뿌린다는 것은 이 물량을 누가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 다주택자 혹은 갭 투자했던 기업들. 이 사람들은 물량을 풀고 도망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려면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먹잇감으로 이 젊은 세대 그리고 집 아직까지 없는 세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야, 돈 빌려줄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출 때문에 파산하는 건 신경 안 쓰는 거야.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런 정책이야. 이 개놈의 새끼 정책이라고. 어? 야. 악마의 속삭임이죠. 이거를 얘기하는 데가 뉴스공장뿐이 없으니. 그러니까 뉴스공도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 이걸 무슨 혜택인 것처럼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공장하고 다스베달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요것대로 예. 중요한 정보니까 챙기시고. 자, 근데 큰 틀로 다시. 예, 자,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그러면 물가 안정 2% 달성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월가가 가만히 있겠냐고. 월가 생각을 하자니 물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연준의 신뢰가 이제 무너져요. 바로 뭐냐면 달러의 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푸틴이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읽었다고 제가 하는 이유가 군사력하고 달러 힘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이든이 실패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바이든이 지금 사우디 방문하겠다고 하잖아요. 거기 살만 왕세자라고 그러니까 언론인 죽이고 뭐 해가지고 사이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것도 개딸들 모를 수가 있어요. 요 이제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에 뭐라 그럽니까? 어? 예. 후계자. 이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영어로 하시죠. 후계자인데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터키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유인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국제적 비난이 있었고 미국도 그러면 안 되지 했었는데 급하니까 지금 바이든이 사우디로 날아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유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이든도 지금 미국에서 인기가 지금 폭락 중이거든요. 유가 안정시키려면은 사우디가 석유를 좀 생산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사우디는 지금 외면해버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는 그렇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살인자라고 했던 이 살만한테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지. 바이든이 비난을 했던 대상이거든요. 바이든이 추구하는 거는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 비난을 했는데 지가 아쉬우니까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부정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중국 수입 상품이 그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물가가 오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물가를 내려야 되겠는데 내리려니까는 지금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내리는 거를. 근데 무역 전쟁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우리 보고는 중국 압박에 나서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관세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전쟁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요? 조기에 끝낼 줄 알았었는데 몇 년 갈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유럽은 이제 발 빼겠다고 마크롱은 전쟁 중단을 위해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최근에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 미국 처음에 편들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죽어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이거 해결해야 하거든.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못 받으면
겨울에 얼어 실제로 죽어. 보게 되면 유럽인들이 유럽 예교협회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영토 포기하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이 휴전 협정하라고 자기들 죽겠다 이거지 그러니까요. 그게 이 타이밍에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자체가 그렇죠. 이게 서방의 계획대로 됐다면 나토가 이제 러시아를 포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 거기 갈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좋아하겠지. 이게 지금 국제적인 현실이라 이거죠. 현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지금 우리 각하가. 가디안에서 아주 그냥 아프게 표현을 했어요. 바이든 사우디 방문은 살인자들한테 정치적인 사면, 대통령이 사면을 한 거다. 기름이 필요하니까. 기름이 필요하니까. 네? 물가를 잡으려니까 또 중국 관세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체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바이든은 또 이제 가을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만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행동대장 시켜놓고 자기들은 딴짓하고 있어 지금. 스투피드. 이제 마크론이 얘기한 거예요. 전쟁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미국이 월남전에서 빠져나올 때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두 가지밖에 없다. 러시아의 승리를 인정하거나 우크라이나가 피를 계속 흘리도록 계속 무기를 공급하거나 첫 번째를 못하니까 미국 자존심상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럽이 프랑스가 좀 빠져나가려고 하고 앉았다. 그렇지. 이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푸틴이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불리할 건 없다. 여유를 부리고 앉아있는 거고 푸틴은. 그러면은 유가가 안정이 되겠냐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태풍이 다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문제는. 근데 대책이 없대잖아. 대통령이. 위기 때 실력을 발휘하는 거야. 어저께도 출근길에 또 한마디 더 붙었더라고요. 자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폭락을 하죠. 자산시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이 입에서 그러니까는. 코로나 초기에 전 세계가 봉쇄하고 있어서 이건 대책이 없는 것이다. 선진국도 다 봉쇄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 가운데서 우리 방식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대통령한테 주어진 임무예요. 그거 하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많은 권한을 몰아주는 거야. 근데 방법이 없네요. 어쩔 수가 없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이 없다고 자산 가격은 주가나 부동산은 그러니까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앉아있으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면 빨리 발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어딨어. 근데 그 지지자분들 반응이 더 웃겨. 너 얼마나 순수하냐. 내가 말하면 기사로 막 나오니 기분 좋은가 봐. 내가 말한 것도 탑으로 떴네. 대통령 놀이하는 게 재미있는. 지금은 대통령 놀이에요, 진짜. 예. 비판을 받으면 그다음에 나 몰라 하죠. 쌩까지 그냥. 제가 웃은 것은 쌩까지 정도 가지고 웃는 교수님이 웃겨서 웃은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대책도 없으니까 일단 개개인들은 납작 엎드려서 각자 도생 조심해라. 현재 스코어. 대통령이 지금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공개적으로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모른다, 야. 왜 나보고 물어? 나 저녁에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자,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데인저러스하고, 베리 앵거리, 앵셔스. 중년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막상 발을 두 발, 세 발 들어놓고 보면 나 꽤 잘하는구나. 좀 멋진데? 또 빠졌네. 다모의 샴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진 바로 그 샴푸. 95% 이상의 식물유래 성분과 청귤에서 뽑아낸 청피엑산으로 향기까지 좋은 다모에. 딴지마켓에서 믿고 써보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나 왜 이렇게 덥지? 응? 베리 핫하네. 응? 오늘 영어가 좀 돼. 호사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수님을 모신 이유 좀 설명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에 가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일본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문재인 정권이 한일 관계를 망쳤다라고 말해왔으니까 내가 됐더니 일본 총리가 나하고 만나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일본은 그럴 생각이 없거든. 그럴 거면 뭐 성의나 좀 보이든가 이런 정도의 태도다 보니 지소미아 정상화를 먼저 말을 했어요. 일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소미아는 원래 강제징용, 위안부, 역사 문제를 시비를 걸면서 수출 규제 하는데 그 이유를 북한에 우리가 물자를 넘겼다라고 안보를 앞에다가 핑계로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가 진짜 문제야? 그러면 지소미아도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중지. 그런데 미국이 계속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중지를 유예만 걷어내면 바로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만들어뒀거든요. 근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푼 것도 아니고 역사 왜곡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안 했는데 정상회담 한번 해보려고 지소미아를 먼저 정상화한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플러스 이 극우단체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소녀상 철거하라고 막 시위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나토에서 정상회담 한번 해보려고 하는 아양을 떠는 거거든. 한번 만나죠. 이런 거 있는 거란 말이지. 엄청나게 굴욕적이죠. 네. Continue, please. 예. 먼저 지소미아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사실 그 일본이거든요. 북한 미사일을 발사해도 일본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일본의 그 북한 미사일의 발표가 틀렸어. 상당히 들렸어요. 네. 우리는 미국하고 한국의 정보망으로는 충분해요. 일본의 정보를 받을 일이 없어요. 예.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달라라는 것은 일본에서 말해야 돼. 그렇지. 예. 우리 정말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대신 그 수출 규제를 더 우리는 풀어보겠다. 그러나 러브콜을 이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값을 올리기 시작했어. 일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사실은 일본한테 야 니네 이거 갖고 싶어? 그럼 니네 내놔야지. 이렇게 협상의 수단인데 이런 스투피드 씨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일본이 정상회담이나 중요한 회담을 거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작은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싱가포르에서 국제 안보 회의가 있었어요. 매년 합니다. 이쪽에서도 급한 장관이 가고 일본에서도 방위선 장관이 오고 미국에서도
급반장관이 왔죠. 한미일 급반장관 회담은 있었어요. 중국하고 일본의 그러한 그 급반장관 회의도 있었고 한국하고 중국의 급반장관 회담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게 한일 급반장관 회담을 하자고 했거든요. 일본에서 노 했어요. 예. 몸값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준다고 하니까. 이런, 아우, 진짜 스투피드 진짜.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한 게 뭐냐? 조개기 사건 기억하세요? 2018년 12월이에요. 개딸들 모를 수 있으니까. 예. 우리 배에 일본 공군기가 공격적으로 달려든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일본에서는 우리 책임이라고 막. 그렇죠. 일부러 일으킨 사건이 일부러 일으킨. 엄청난 대립을 했어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차에 가서 제가 부딪히는 거 있잖아. 아니, 요새 한국말 생각 안 하네. 자해 공갈 같은 걸 한 거예요. 달려드니까 조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한국이 일본의 공군기를 공격하라고 했다라고 자기들이 막 떠들어댄 사건이거든요.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일본이. 예, 맞습니다. 네, 그것도 4년이나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무릎 꿇기려고 하는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 어림도 없잖아요. 그거 다 사과받고 무릎 꿇이고 다시는 덤비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다 받아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토 회의에도 윤석열 대통령 가고 키시다도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키시다 쪽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이 이야기가 나오면 불투명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한국 쪽의 태도에 달려있대요. 아양을 더 떨어라. 위안부 문제, 간전 지원 문제에서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먼저 내놓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아니, 역사 왜곡은 자기들이 했는데 우리 보고 그러니까요. 그 역사 왜곡을 인정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그거 하면 큰일 나지 진짜. 야쿠자의 논리. 야쿠자는 자신이 나빠도 네가 나쁘잖아. 사과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자기 때문이야 야쿠자. 네가 나를 화나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사과해. 이게 원래 야쿠자 논리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본의 급반장관은 지금 키시 노부오라고 그래요. 키시 노부오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몇 번 말했는데 제가 원래는 아베 노부오였어요. 아베 신조 촌촌리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키시 가문의 양자로 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게 가능하잖아요. 완전한 극우파예요. 그러니까 나서서 강력하게 한국에 사과해. 키시다도 거기에 달아가고 있어요. 지금 정상회담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곳이니까. 7월 달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예. 극우의 힘이 필요하니까. 7월 10일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3년에 한 번 있는 아주 큰 선거예요. 우리나라 총선이에요. 예. 극우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하고 서로 좀 타협하자라고 하면 극우 쪽에서는 우리 나쁜 게 뭐가 있냐고 해가지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키시다의 지지율이 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극우파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극우가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 좋아했다가 지금 아니라면서요? 예, 지금 아니에요. 예. 빨리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앞으로 일본을 볼 때 관전 포인트예요. 예. 처음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졌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시대하고는 많이 바뀔 것이다. 문재인을 막 공격했으니까. 예. 네. 예. 근데 왜 바뀐 그런데 거예요? 윤석열 후보 때 출마 선언 했죠. 네. 어디에서 했을까요? 윤봉길 기념관. 윤봉길 기념관에서. 그것을 보고 일본 극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같은 윤씨에서 한 거야. 그런데 일본에서 역대 한국의 대통령이 그러한 아주 엄청난 독립운동가의 기념관에서 질전식을 한 적이 없다.
극우에서 뒤늦게 예. 어머 윤봉길 거기서 한 거야? 일본의 보통 사람들은 윤봉길이라는 거 해도 몰라요. 오히려 극우는 알고 있어. 극우는 알고 있어, 일본은 극우는. 뒤늦게 극우 쪽에서 이 사상을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런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문재인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건 맞는 말인데. 예. 그리고 8월 15일이 됐어요. 그때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갔을까요? 이거는 한국에서 아주 그냥 간단한 뉴스로 그냥 지나간 것 뿐이에요. 효창공원에 갔거든요. 안중근 의사 사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어요. 그 사진이 일본에 쫙 나갔어요. 오, 이게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전식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8월 15일에 이게 중요해요. 네, 그 안중근 큰 사진 앞에서도 기념 촬영해가지고 그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크게 보도됐어요. 또 이게 그 일본 그들이 미치기 시작해요, 이제. 막 찾아보니까, 윤봉길, 안중근, 막 연결되기 시작한 거구나. 연결되기 시작했어. 세 번째, 이거는 지면적인 내용이었어. 세 번째. 지난해 9월 12일, 대구로 유색한 윤석열 후보는 대구에 있는 위안부 박물관을 방문했고 이현수 할머니를 만났어. 만나가지고 할머니의 하늘을 부러뜨리겠다. 그리고 그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혹시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이현수 할머니가 요새로 가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하신 말에 감동하여서 믿고 있습니다. 야, 이게 희한한 방식으로 그게 일본에서도 똑같이 보도가 됐어요. 특집 보도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 그거는 확실히 섰어. 정말이에요. 최근에. 네 번째는 요새 독도 해안 조사를 한국에서 일본에 뭐 어떤 위원도 없이 했다. 그 나르차를 특히 그가 주목을 했어요. 5월 9일하고 10일이었어요. 5월 9일이면 아직 문재인 정권이다.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권이 됐다. 그러니까 애매한 시기에 누구의 책임도 될 수 없는 식으로 금연했다. 윤석열이 그것을 다 뒤에서 알고 그렇게 시킨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극우가 윤석열 평가를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이야. 예. 그게 퍼졌어요, 요새. 이야. 그 결과가 현재 나토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로 연결됐습니다. 이야. 네네. 이야. 이거 진짜 리얼리 스트레이트하다. 조금 전에 제가 아오야마 시게하루라고 대단한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 유튜브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 윤석열의 전체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국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중국도 움직였다. 한국과 중국이 문재인 정권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제가 일본 극우에 박수 칠 줄은 몰랐네요. 나이스! 또 플러스. 그
키시다 총리는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외상으로 여기에 온 사람이잖아요. 당시 연변세 한국의 그 외무부 장관하고 함께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사람이 현재 키시다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원한이 있어. 키시다가. 그래서 4월 28일 독일의 숄츠 총리가 일본에 갔거든요. 정상회담을 했어요. 숄츠 독일 총리에게 키시다가 위안부 관련해서 어떤 요청을 했거든요. 혹시 아세요?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했죠. 베를린 미테그에 있는 소녀상 대단히 유감하다. 걔네는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정상끼리 만났는데 조그만 그 소녀상 가지고 정상 간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근데 물론 그 숄츠 독일 총리는 그거는 미테그의 문제다. 거절했죠. 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마츠노 나른 간반 장관은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 절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5월 12일에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극우 단체가 그러니까. 그 미테그에 가겠다. 연결돼 있다고 의심해야죠. 일본에 대단히 유명한 또 교수가 있어요. 니시오카 츠토무라고 해요. 이 니시오카 츠토무가 그 램지오 교수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알죠. 예. 하버드 대학에. 예. 근데 그 램지오 교수가 그 어떤 유튜브에 등장했어요. 예.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말하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 거론한 이름이 니시오카 츠토무 교수. 예. 그 다음에 그 니시오카 츠토무 교수가 한국의 여러 사람들을 잘 소개해줬다. 이용훈, 류석준, 이의영, 변희재, 미디어워치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죠. 그 미디어워치 TV에서 램지오의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위안부는 콘짱이었다. 자발적인 매짐이었다. 제가 미디어워치는 쭉 보니까 니시오카 츠토무 교수의 칼럼이라든가 기사가 130개 정도 금방 나옵니다. 반일 종족주의 글 쓴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구소랑 쭉 일본 일본의 극우도 극우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일단의 무리들이 지금 독일에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소녀상 앞에서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독일에 가가지고 이러한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확인돼요. 그런 일본 극우가 근데 윤석열은 아니다 라고 판단해 가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워치뿐만이 아니라 펜 앤드 마이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니시오카 츠토무 그 사람이 그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역사 부정론자의 대부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니시오카 츠토무는 또 간제징용 문제를 부정하는 또 일본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극우학자입니다. 그 니시오카 츠토무 교수는 칼럼을 많이 써요. 예,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극우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전단지 못한 방법으로 수사를 했다. 일본 극우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신기해서 몇 번이나 이게 진짜냐? 라고 해서 몇 번이나 봤어. 혼돈에 안 옵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대부가 윤석열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을 부당한 방법으로 네, 그 재미있는 것은 세상은요 지금 기사의 타이틀이 더 재밌어요. 법적 질서 파괴자. 윤석열을 믿을 것이 없다. 이게 그 니시오카 교수의 주장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강제징용 문제, 현금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라든가 위안부 문제 2015년에 다 끝났습니다. 예, 앞으로 절대 그 말썽이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소녀산도 제거하겠습니다. 완전한 굴복. 예. 그거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없어, 당신. 예. 키시다파가 50명밖에 없고요. 아베파는 100명이니까. 그리고 자민당 안에 아베파 이외에도 극우파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예, 현재 그런 상황. 세상은 요지경. 그래서 대단한 다양화의 시대. 교수님, 현대 상황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베리 퍼니, 씨발. 프랑스가 원래 유럽을 대표하는 낙릉 국가 아니에요. 100% 유기농이다. 이거 맛있어요. 먹어보면. 고급스러워. 3가지 맛이 준비되어 있다. 아, 세트로 파는구나. 맛있다. 먹어봤잖아. 맛있었죠? 근데 정치 성향도 이렇게 반대일 줄 몰랐네요. 남편이 언제부턴가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재명이 너무 싫고 민주당이 너무 위선적이다. 근데 이런 말 더 싫어 진짜. 그래 소리 말아. 남편이 죽어도 그렇게는 안 울겠다면서 비아냥거리길래 진짜 쌍욕하면서 싸웠거든요. 왜 그래 왜 그래. 아 얘가 어디 이렇게 빨갱물이 들어갔어? 근데 대통령실에 들어간 인사만 봐도 건들 수 없잖아요. 이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예! 부동존이라 한자로. 그 존이 존중이 아니고 그 존재할 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안 좋으면은. 아니 너무. 자, 이번에는 윤구영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모셨는데 현안 해설 좀 해달라고 모신 거거든요. 공무원 피격 사건 갑자기 들고 나와서 서른 전 실장 고발하고 문 대통령 책임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국민의힘이 상황이 곤란하거나 어려울 때마다 끄집어내는 게 북한팔이라고 생각해요. 비근한 예로 2018년 NLL 대화록 사건 등을 보면 그렇죠. 그걸 우리는 북풍이라고 하죠. 또는 색깔론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음모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연결시켜요.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월북 아닌데 월북이라고 맞습니다. 조작했다. 네. 이거거든요. 그 조작의 책임자를 찾아라. 예. 그 끝에 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때 왜 월북이라고 판단하였는가부터. 당시 월북으로 판단했던 건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진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자기가 착용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비교적 소상하게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공장장이고 고향이 어디고 이름이 뭐고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신상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가 밝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피해자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나왔어요. SI 정보, 네. 예, 군의 특수정보. 예. 오늘 SI 정보를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온 상황에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당시의 해류입니다. 바다에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부유물을 스티로폼과 같은 부유물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냥 구명조끼만 입은 게 아니에요. 당시에 국가기관을 포함해서 4개의 연구기관에서 그 지역 조류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는 북한까지 갈 수 없다는 게 당시 결론이었어요. 아, 만약에 실족했고, 예. 그리고 물에 떠 있는 걸 우연히 잡고, 예. 그랬다면 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 어디로 방향으로 갔을까? 갈 수가 없고, 네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글로. 그렇죠.
물을 거슬러 갔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만 그까지 갔다라는 건데 4가지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즉 NLL 남방 한계선 밑에서 그 피해자분이 애초에 배가 있던 곳인데 저기를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해되시죠? 국립해양조사원, 예.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예.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각각 예. 조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예. 표류에 따면 여기를 돌고 있었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관측된 지점은 저 왼쪽에는 빨간 북한 영해 내에 관측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를 근거로 해서 탈북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보 파악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 CCTV가 있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첩보를 입수해서 그 첩보가 정보가 되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게 최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현장 조사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를 근거로 해서 월북이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한기호 당시 국방위 관사고 군 출신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들어봅시다. 물때는 08시에 최고 정점에 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8시가 지나면 물의 흐름 자체가 조류가 북쪽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바뀐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없어진 것으로 봐서 월북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26도라도 35시간 이상 물에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튜브 정도는 탔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은 거 아니냐. 따라서 물때, 그 다음에 구명의 입은 것, 그리고 튜브까지 준비된 것, 이렇게 봤을 때 의도적으로 봅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 내용 이외에 나온 게 없어요.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네.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네. 갔다. 실족하는데 실수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실내에서는 구명조끼 안 입는데, 그리고 여기는 튜브라고 표현했는데 알고 봤더니 튜브는 아니고 부유물입니다. 몸을 거기 걸쳐서 뜰 수 있는 부유물, 그리고 조류, 그리고 월북을 의사를 밝힌 어떤 감청 자료. 이 정도 종합하면은 북한으로 갈 사정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추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뀐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팩트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팩트는 그대로예요. 근데 판단만 바뀌었다는 건데 어떤 것을 근거로 판단이 바뀌었다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이 바뀌었습니다가 없어요. 이거 웃기잖아? 적어도 그때는 이거를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이거군요. 하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이 없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든지 그동안 못 찾은 증거가 있었다든지 당시에 놓쳤던 SI 정보가 있었다든지 해야 우리가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로지 판단만 바뀌었다라는 거고, 오늘 해경에서도 또 해경청장이 사과 표명을 하면서 사과는 시키니까 삭혔겠죠. 그렇겠죠. 근데 해경청장의 사과는 결론적으로 한미 연합 자산을 못 믿겠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해경은 월북의 판단의 근거들, 이런 자료들을 직접 자기네들이 본 게 아니에요. 저 자료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군에서 나오고. 군에서 나와요. 군에 777 사령부라고 있어요. 37 사령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저런 정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해경은 국방부에 가서 저런 자료들을 다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국방부에서 준 대로만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SI 정보라는 건 한미 연합 자산에 의해서 정보가 되는 겁니다. 미국과 같이 하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SI 정보 수준은 세계적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 SI 정보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어야 문 대통령한테 가니까. 저는 이 타겟이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첩보를 모아가지고 의미 있는 게 되는 게 정보인데요. 이 SI 정보라는 것은 여러 단편들이 모여서 하나의 낱말이 되고 그 낱말이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원님, 예. 좀 전에 그게 뭐 어렵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낱말이 모이면 문장이 되지. 네. 그런데 제가 예측되기로는 윤석열 정부는 이 단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단편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방금 우리 공장장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으로 연결하려면 어딘가에 잘못됐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단편일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내용은 국회 국방위 속기록만 봐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거 이제 공개하면 돼요. 근데 굳이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수석회의 같은 거 할 때 이 이야기가 테이블에 올라왔다면 그때 대통령의 발언 중에 꼬투리를 잡을 게 있나 없나 그걸 지금 맞습니다. 타겟을 하는 저 거예요.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당시에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브리핑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공개 회의 자료를 열람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결론 납니다. 너무나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우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사건을 또 이야기했어요. 오징어배. 차라 더 얘기했어요. 네. 오징어배 사건 아시죠?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표정 보세요. 네. 거꾸로 두 사람을 북한으로 북송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 사건보다 더 이전 사건인데요. 북한의 오징어잡이 배를 몰고 2명이 귀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북송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분들은 희대의 살인마들이에요. 오징어 배에서 선장이 자기 일을 가혹행위하고 구타를 한다 그래서 선장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를 쓰던 2명을 마저 죽입니다. 그 배에 있는 나머지 13명도 2명씩 불러내서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16명을 그래서. 16명을 죽이고 3명이 16명. 처음에는 선장만 이게 점점 은폐하기 위해서 나머지 선원들까지 다 2명씩 불러내가지고 죽입니다. 희대의 살인마를 윤석열 대통령은 보호하자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귀순이 아니라 도망온 거거든. 저희 정부는 귀순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치. 왜냐하면 이 자들이 16명을 죽이고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바로 왔냐?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잡았던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북으로 다시 갑니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으로 올 생각이 없었어요. 물건을 팔고 고기를 팔고 자강도로 가겠다 그랬던 거예요. 북한 자강도 저 깊은 데로 가겠다라고 해서 김책이라는 도시로 갔다가 3명 중에 1명이 잡혀요. 그래서 그 2명이 다시 공해상으로 나오게 돼요. 두 번째 이 자들이 배를 몰고 공해상으로 와서 우리 군에게 적발이 발견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군 해군들이 너 기순할 거야? 도망을 가요. 그래서 쫓아가서 우리 해군 특수전단 사람들이 올라가서 걔네들을 검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을 보호하자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남북한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형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자들은 배에 있는 DNA라든지 모든 증거를 다 없앴어요. 심지어 배를 페인트 칠까지 해버렸어요. 빗자국을 닦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인멸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수단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송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북송을 한 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 길에 이것도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순한 북한 동포를 북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역시 이 최종 판단을 누가 했느냐. 대통령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가 열심히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잘 안 되는 건데 이것저것 막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등장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 정권 초기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지지율도 되게 낮게 나오고 뾰족한 방법도 없고 이럴 때 저자들이 주로 하는 게 북한팔이거든요. 북한팔이에 문재인 대통령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용된 게 서해 사건, 동해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혹되지 말고 잘 보셔야 되는데 음모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있을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 근데 제가 항상 드리지만 이건 굴뚝이 없는 사건이에요. 네, 이거 그냥 가스 보일러예요. 근데도 계속 굴뚝이 있어. 그리고 연기가 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사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동해 사건은 당시에 언론 검색 한 번 정도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가능한 다 공개해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 저희가 어지간하면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나는 진짜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가족들 전면에 내서가지고 이 수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분들의 고통은 그분들 고통대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하는데 그렇다고 이 정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한기호 군 출신 의원이 이거 월북 조항이 명백하다라는 취지로 다른 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어. 갑자기. 이거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해. 브레이브! 우리나라 언론 지형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 매체들이 받쳐주니까 2012년도에 NLL 대화록 사건 아시죠?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바뀐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 북한이라는 게 첫 번째 동의라고요. 두 번째는 정보. SI 정보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첩보 자산이라는 건 한번 공개되면 그게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공개해서는 안 돼요. 왜? 북한은 그 감청 설비를 다시 다 바꿉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저자들이 방금 공장장 이야기한 것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 언론을 등에 잇고. 공개 못할 거 아니까 대통령 기록물 가는 거죠. 근데 국방이 속기록만 봐도 된다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대통령 기록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영장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렇죠.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음모를 계속 이야기하면 영장 나올 수 있죠. 뭔가 있는 것처럼 음모론을 계속 만든다니까요. 이거 근데 밀고 나갈 힘이 크게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별게 없나 봐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고 반전 모멘텀 만들어야 되겠는데 손에 찾아낸 게 이거예요. 꺼내놓은 게 이거야. 이거 한동안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정말 못된 짓입니다. 국가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마지막 말이 약한 거 아닙니까? 제가 또 곱게 자라서. 근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한테 잘 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알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갑자기 떨어졌는데 신발을 다 가지런히 놓고 조끼를 갑자기 꺼내 입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야, 물이 글로 안 간대잖아. 요거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해버리면 웬만한 사람은 30초 내에 제압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이거 흥행은 못할 거라고 보는데 목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분명해요. 자, 의원님 들어가시기 전에 최근에 양산 다녀오셨잖아요. 예, 다녀왔습니다. 양산 사저 앞에 있는 자들 정말 참 인간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이나 여사님이 보이면 쌍욕을 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사저 앞에 마당에 보이시기라도 한다면. 마당에 나오기만 해도. 네, 쌍욕을 합니다. 야, 그걸 지금 한 달 넘게 듣고 계신 거 아니야? 예. 씨발.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감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집 앞 마당만 나와도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면 막 욕하고 그러고 있어요. 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고. 경찰이 현지서에서는 집회 불허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이걸 다시 집회를 내줘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지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 한마디를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자기는 또 7월 되면은 맞아요. 이사 가거든. 욕설만 합니다. 그분들은 대통령이 보이면 집회가 아니에요. 욕설만 하는 걸 어떻게 법대로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가 괴로워야 해법을 낼 거예요. 지가 괴롭지 않은 한 상대의 감정이입해서 그 고충을 이해해서 무슨 해법을 낼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본인이 괴로워야죠. 아우 괴로워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 방향으로 다 같이 연구해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환경은 비싸다. 바스그린은 비싸지 않다. 리필은 불편하다. 바스그린은 불편하지 않다. 함께해요.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바스그린.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들어도 부족합니다. 제주의 청정 자연을 온전히 느끼는 순간. 제주의 과일 하우스 감귤. 딴지마켓에서
제주의 자연을 맛보세요. 러시아산 최고급 녹용, 인삼, 생지황, 복령과 벌꿀, 동의보관 비법 그대로 120시간 중탕으로 재현한 차원이 다른 진함. 평산네이처 진경옥,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자, 신신장 모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3주 만에. 양지열 변호사가 바톤 터치해가지고 신장식 변호사. 아유, 자, 스튜디오에서만 방송하다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좋네. 진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날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자, 오늘은 뭔가? 오늘은 이야.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네, 매종 브레몽에서 타르티네. 이게 타르티네인데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스프레드라고 알면 되실 거예요. 스프레드. 발라먹는 거예요. 이거 진짜 멀리 유럽에서 공수해오는 건데 갈 수 없잖아요. 유럽. 너무 요즘에 와, 비행기 값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휴가 가려고 검색했어. 자리가 없어. 이거 비즈니스로 가야 되나? 1,000,000원. 장난 아니야. 진짜 여러분 이거 우리 유럽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매종 브레몽. 미식의 끝판왕 프렌치 아닙니까? 끝판왕? 이게 다양한 맛이에요. 지루하지 않아요. 정말.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 요즘 화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화가 많이 나. 아주 그냥. 화났을 때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진짜. 피스타치오 크림이 있고요. 화이트 아몬드가 있고요. 살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긴 없는데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근데,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의 오렌지 향이. 근데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자, 오늘 먹어봤는데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태어나길 잘했다? 이야, 너무 과해. 여기 오길 잘했다. 또, 딜리셔스하다. 오늘 쭉 영어로 했거든. 딜리셔스하다. 현재까지 1위. 응? 또 있습니까? 베리디. 낙찰! 베리 딜리셔스하다. 자, 그럼 오늘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 경찰국 얘기부터 해야 돼. 몇 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옛날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셌어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통치 수단으로 조선인 순사들을 앞세웠거든. 그 순사들이 이승만 때 하나도 단대되지 않고 고스란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서도 이 경찰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두 축으로 통치를 했어요. 하나는 중앙정보부, 그리고 경찰. 경찰이 고문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검사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법정으로 가야 되고 막 판결 내려야 되고 시간 걸리잖아. 거기 가기도 전에 다 때려잡았어. 중정은 남산, 그 다음에 경찰 치안본부는 남영동 대공분실. 네, 대공분실이라고. 이렇게 있었죠.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여러분 그 지금도 남영역에서 보여요. 이렇게. 탁 치면 억하고 죽었다. 대공분실이에요. 네. 미군 부대 앞쪽에서 이렇게 보면 시커먼 건물 하나 서 있잖아요. 그 건물이 원래 대공분실이었어요. 시국사범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학생들 데모하면은 거기 붙잡아 가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당시에는 내무부 치안본부였죠. 그게 없어지고 그게 경찰청으로 바뀝니다. 87년에 육시반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개딸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돼. 그전에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 대통령이야! 그렇게 뽑았어, 시발,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그러니까 87년에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마음대로 못하게 경찰청이라는 곳으로 독립시켜야 된다고 해서 경찰청이 91년도 생기는 거예요. 독립을 시켜주려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정권 입장에서는. 그때 노태우 정부 시절이에요. 전두환 친구였어. 아쉬우니까 경찰국을 두자. 네. 이 내부부에. 근데 그때도 난리가 나서 실패했어요. 옛날에 이제 경찰청이 아니라 치안본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치안본부와 내무부 장관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박종철 열사 사건을 보면 알아요. 그때 당시 치안본부장이 강민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그때 얘기했던 탁 치니까 억 하고 소리를 내면서 죽었다라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화 1987에 나오면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나와요. 근데 당시 내무부 장관이 누구냐? 정호용이었습니다. 정호용이 누구냐? 80년 광주 때 특전사가 들어가서 진압을 했잖아요. 소위 화려한 휴가 작전. 그 특전 사령관이에요. 그 내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리냐. 때린 적 없다. 이게 내무부 장관과 치안본부장의 관계입니다. 광주에서 특전사를 지휘해가지고 광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조카 삼촌들을 총 쏴서 죽였던 그자가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때도 내무부 안에 경찰국을 두면은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는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결국에 무산이 됐던 겁니다. 군사정권 때도 못했다고 이걸. 지금 행안부 장관 뭐라고요? 후배. 충암고 후배. 후배여서 오른팔은 한동훈, 왼팔은 이상민. 그냥 자기 후배를 꽂아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검찰은 자기 거 아니야 이제. 검찰총장도 없는데 인사 막 하고 있잖아. 한동훈이 검찰총장이야. 내 법무부 장관이고. 그거는 완전히 장악됐으니까 이제 경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둬서 거기서 인사도 하고 예산도 하고 거기서 징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난리가 나야죠. 게다가 경찰청장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7월 23일이 네. 임기 종료예요. 검찰은 밟으면 막 꿈틀꿈틀하고 막 지랄하잖아요. 근데 경찰청장은 그런 게 없어. 성명 하나 나왔는데 아니 사표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왜 못할까요? 김호수도 사표 썼어. 김호수 막 국회 찾아가가지고 난리 법석 떨었잖아. 그거보다 더한 일이야. 정말 혀 깨물고 죽을 만큼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밑에는 그래요 지금. 밑에는 그래. 정말. 왜 그러냐면 보세요. 검찰은 다 독립시킨다고 했잖아. 이쪽에 인사, 예산 뭐 다 줘라. 건들지 말아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그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두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 취급을 하고 있는데 경찰한테는 너는 판단하지 마. 너는 시키는 대로 손발 노릇만 하면 돼. 너는 가서 경찰본부만 휘두르면 돼. 해겔이 얘기했던 대로 하면 국가 이성의 판단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 니네는. 그럼 다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네. 미리 면접을 봤어. 미리 면접을 봤지. 사실은 행안부에 경찰 사무가 없어요. 치안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법에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면접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반항하지 않을 사람, 물 뽑겠다는 얘기지. 면접을 본 것도 사상 최초예요. 치안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는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지. 인사명령 내리는데 2시간 있다가 네. 그거. 치안감 인사를 냈어요. 경찰 고위직 인사를 냈단 말이지. 거의 뭐 투스타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고위직 인사를 냈는데 2시간 있다가 확 뒤집었어. 이런 거는 일반 회사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이사 몇 명을 인사명령을 냈는데 2시간 있다가 이 사람 아니야? 하고 바꿔버린 거야. 골 때리는 거 아니야. 사상 최초야 이거. 원래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 재청권을 행사를 하긴 합니다. 근데 2시간 전에 보내놓고 인사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시간이 아예 없어요. 이건 뭐냐? 니들은 인사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애들이야. 잔소리하지 마. 인사권은 원래 우리 거야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2시간 전에 네. 거기는 아마 경찰청장의 의견이 들어갔겠지. 반영됐나 봐. 2시간 후에 그걸 싹 뒤집은 거야. 2시간 사이에 경찰청장한테 의견을 다시 물어가지고 다시 추천 받았을 리가 없잖아. 그래놓고 해명은 뭐냐? 실수로 중간 버전이 나갔다. 부분에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뭐냐면요. 대통령의 결재가 났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인사안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결재가 안 났는데 인사안을 공개했다. 그거는 징계감이기도 하고요. 요건 뭐 제 의견입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요거 편집할 거니까 다른 걸로 바꿔줘. 앞에 부분만 해줘. 뒷부분은 하지 말고.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석연치 않은 것이. 한마디로 사람을 다 웃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웃는지 모르지. 어떤 실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결제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제가 없어. 발표 안 했을 거 아니야. 결제가 있어. 그래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는 중간 버전이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사인을 여러 번 했다는 건가? 해명이 앞뒤가 맞아. 쓸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중간 버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잠시만요. 이게 중간 버전이 있는데 아무리 자신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뒷부분이 좀 약하다 그거. 짧게 임팩트 있게 해줘. 네. 중간 버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 버전을 발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대통령이 중간 버전도 결제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다음 정권에서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하지만 이 사정기관 경찰을 내가 이렇게 장악할 거야 하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대놓고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권한이 경찰에 너무 많이 집중됐다. 근데 수사를 인사와 행정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죠. 그렇지. 수사는 수사를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잖아.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규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인사와 행정권, 예산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견제한다? 이거는 언론 이런 거거든요. 너 수사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 안 나왔어. 그럼 너 좌천시킬 거야. 수사를 인사로 통제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다 승진시켜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경찰도 그렇게 그렇게 장악을 하겠다. 내가 사건 주면 알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그렇게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거 아니면 너 좌천이야. 아니면 예산 안 배정해준다. 아니면 징계 먹을 거야. 그렇게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거기다 배당해주면 알지. 이 경찰국 이슈는 주변에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검찰은 다 먹었고 경찰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검찰은 인원이 몇천 명 수준이잖아. 경찰은 10만 명이 넘어요. 14만 명이에요. 전국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2,200명이 정권이 경찰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탐나. 지금도 검찰이 경찰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정보 능력이에요. 근데 그 정보 기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국 방방곡곡에 깔려있는 파출소장들한테서 나온다고 합니다. 최동욱 전 총장의 그 혼외자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사실은 파출소장이 우리 동네에 저분이 나타나셨네? 우리 동네 사시나 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딱딱딱딱딱 올립니다. 정보 보고 최동욱 검찰총장 우리 동네 살아. 근데 위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거기 갔지? 그 사람 집은 어딘데? 알아봐가 시작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건 믿지는 않습니다. 에이, 그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았어. 내가 보기엔. 저는 국정원에서 시작했다고 위에서. 봅니다. 나는 조만간 단체 행동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경찰서마다 직장협의회에서 노조격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현수막 걸고 중간 간부 이상은 다들 김창룡 청장부터 시작해서 치안 정감 이런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 왜 안 나서냐. 계속 지금 성명을 내고 있어. 이럴 줄 알고 사실은 면접부터 먼저 봐놓긴 했는데 저는 이거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경찰 14만 경찰 가족이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거는 응원해줘야 될 상황이구나 하고 반응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널리 알려야 돼요. 야, 검찰이 경찰을 먹었대.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청 인사재청권은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지만 인사 검증은 누가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을 먹고 밑에 두는 거예요. 사정 기능이 있는 걸 모조리 가져가서 윤석열 손 안에 지워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부릴 지성이 있나? 대통령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 폭력이거든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능하면 견제하고 분산시켜놓고 독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 다 가지고 싶은 거야. 전부 다 모조리. 그래서 연구해낸 게 경찰국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런 지성이 있냐? 그런 양식이 있나? 내 힘은 이렇게 막강하니 내가 적절히 스스로를 절제. 통제해야 되고 그런 지혜가 있나? 그러니까 4대 사정기관이라고 하고 여기는 4대 사정기관은 이게 일단 장관급이냐. 마무리할게. 좆도 없잖아. 그 얘기를 내가 끊었구나. 미안해.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4대 사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무조건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국정원 차장을 검사를, 그 기조실장을 검사를 보냈잖아요. 검찰총장은 한동훈이 겸직하는 중이잖아요. 경찰청장은 한동훈이 인사검증하고 이상민 충암고 후배가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국세청장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했어요. 그렇지. 그것도 사상 최초의 오비 출신이에요. 현직 국세청 직원이 아닌 사람을 국세청장에 썼어. 가져와서 꽂은 건 사상 최초예요. 이것도 조용히 지나갔지. 예. 이 사정기관들을 다 손에 쥔 거야. 손에 다 쥔 거예요. 게다가 금감원까지. 금감원 이복현. 금감원에도 사정 기능이 있거든. 금융기관,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그래요. 때려잡는 힘을 가진 모든 기관들을 손에 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위원장도 검사가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요. 기본적으로 폭력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품성이야. 그런 기관들을 다 따로 뜯어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부처 예수가 와도 나눠놔야 하는 힘이에요. 맞습니다. 부처 말고 부처. Butcher. 영어. 이거는 현대적 독재지. 경찰국 설치 의미를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만들어내는 파열음들이 계속 나올 거야. 시를 진압하는 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면접 보고 서울경찰청장 된 분 보세요. 지구 끝까지 가서 전장견 처벌하겠대잖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물대포 다시 등장하겠지. 저는 섬뜩했던 것이 용산 참사 때 그때가 언뜻 떠올랐었어요. 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뭐라고 지시를 했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잡으라 그랬어요. 자, 요거 그래서 널리 알려야 된다. 엄마, 아빠, 동생, 형제, 자매에게 이거 널리 알려줘야 돼. 한편으로 그러는 거 보면 겁이 굉장히 많아. 그런 거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야. 나는 검찰총장 임명 못하는 것도 검찰총장이 만약에 등을 돌렸다. 자기가 그랬잖아. 본인이 했던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무서워서 임명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를 못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박혀진 사람이면 어떡해. 무섭잖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바지 하라는 거야 나보고. 한동훈 따까리나 하라는 거야. 하고 다 관둬버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임명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바지 아닌 바지 같은 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말들 다 개소리라는 거야. 무슨 독립성 뭐 중립성 에라이. 검찰총장 없는데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걔네들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오늘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한 사람이 최초의 여성 고검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 최초 뭐 하나 더 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성 검찰총장을 시켜버려서 야 파격적이다.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냐. 성남지청장 시절에 카풀 멤버다. 역시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 카풀 멤버. 여성 검찰총장이 등장할지 모른다. 근데 카풀은 서로 돌아가면서 운전해야 카풀 아니에요? 윤석열은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카풀이야? 전문 용어 있잖아. 차를 의도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그걸 꼭 카풀이라고 해주더라고. 차를 의도 타고 다니. 그게 무슨 카풀이야? 모시고 다녔지. 요즘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 거야?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은 원래 인터뷰 상대가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 집 앞으로 쳐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뻗치기. 어감은 이런 거거든. 문지방을 넘어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들어오라는 말 안 했는데 문지방을 넘어간다. 허리우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 사건의 주인공이 집 안에 있다가 나갔더니 기자들이 막 하잖아. 법원에서 사건의 주인공이 막 걸어 나올 때 기자들이 막 탁탁탁 들이대는 거. 사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안 받았다는 게 핵심이야. 그게 도어 스태핑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사전에 기자들의 질문도 정리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말씀 자료도 줘요. 그래도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누가 쓰기 시작한 거야 이거 도대체? 아니 뭐 영어 사랑 극진하잖아요. 베리 스트레인지에 씨발. 베리 스트레인지에.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는 멋있는데 그러니까. 국립국어공원은 멋이 없대잖아. 한동훈 소개할 때 국제 커뮤니케이션이 능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했어요. 영어도 잘한다. 영어 연수한 적 있다고. 예. 그리고 뭐 가버먼트 어토니. 가버먼트 어토니. 그리고 피플스 하우스. 네. 피플스 하우스. 아니 몰라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플. 좋아. 하여튼 베리 스트레인지에. 베리 스트레인지하고. 베리 스트레인지 프레지던트야 씨발. 자, 요거 경찰국은 심각한 사안이니까 널리 알려야 됩니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은 탄핵하자고 했을 거야. 탄핵하자고. 지금 좀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니, 벌써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비슷한 정도로 여론조사에 응하잖아요. 지금 30%대예요. 실질 지지율은 30%대에 왔다고 봐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 꽃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첫 번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갈 때가 됐다. 네, 가라. 감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겠죠. 이재명 당대표 당에는 좋고 이재명에게는 어려운 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텐데 같이 비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질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